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은미입니다. 사진 속에서 바보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 여자가 바로 접니다. 이 사진은 제 인생 최고의 날에 찍은 사진이자 제 인생 최악의 사기극이 시작된 날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상대한다는 최고급 결혼정보회사 퍼스트 클래스의 대표 박선주 여사의 외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무남 동녀, 명문대 졸업, 대기업 최연소 과장. 이것이 결혼 시장에서 박선주 여사가 저에게 매겼던 1등급 조건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해서 한 결혼이 사실은 한 여자의 비뚤어진 욕망과 계산 아래 성사된 한편의 거래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남편이었던 승우 씨와 저는 한 미술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특별 전시회에 그는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약속이 취소되어 잠시 시간이 남아 들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같은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고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부드러운 매너에 저는 금세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저희는 그날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기극의 서막은 언제나 가장 달콤하고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는 법이죠. 그를 만난 지 3번째 되던 날 저는 그의 어머니인 박선주 여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결혼정보회사 대표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품과 여유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승우가 여태껏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은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봐요. 라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묻는 대신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속이 깊은 어른이시구나. 승우 씨의 저 바른 성품이 바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승우 씨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배려했고 제 일과 성공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깊은 생각에 잠겨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이유를 물으면 그저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의 정체가 다른 여자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선주 여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준비하다가 다툰다는데 너희는 그런 거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며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웨딩홀 드레스 신혼여행지는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저는 분에 넘치는 호의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은미 씨는 아무 걱정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될 준비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을 관리하던 중 저는 박선주 여사가 저희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회사의 대표가 아들의 결혼 자금 때문에 왜 무리하게 빚을 내야 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VVIP 마케팅을 준비 중인데 현금 유동성이 잠시 필요해서 그런 거야. 곧 갚을 거니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커리어와 사회적 지위가 제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는 훌륭한 연막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연예인들까지 참석한 결혼식은 마치 연말 시상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승우 씨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선주 여사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제 며느리예요. 의사 집안 무남 동료의 대기업 과장이랍니다. 우리 승우가 복이 많죠? 라며 저를 마치 새로 출시한 명품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던 미묘한 불쾌감을 그저 결혼식 날의 긴장감 때문이라고 애써 넘겨버렸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박선주 여사는 저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흔한 시집살이와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저희 집을 방문해 냉장고를 검열했고, 은미야 1등급 며느리의 냉장고에는 유기농 식품만 있어야 하는 거란다. 라며 제가 사놓은 식재료들을 버리고 그녀의 회사와 제휴된 최고급 유기농 마켓의 식재료들로 냉장고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장을 열어보더니 대기업 과장이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회사 이미지가 깎이는 거야. 내가 아는 디자이너한테 연락해 둘 테니 다음 주부터는 스타일링 컨설팅을 받도록 해라. 라며 제 패션에까지 간섭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너는 이제 내 아들의 아내이자 우리 집안의 얼굴이니 내가 정해준 1등급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려 하면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서 이러는 건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속상하구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승우 씨는요? 그는 언제나 엄마의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분야의 전문가시잖아. 엄마 말씀 듣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야.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드리자. 그의 무기력한 동조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저와 승우 씨의 신혼집이 아니라 박선주 여사의 또 다른 VVIP 고객 관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승우 씨의 낡은 노트북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심코 열어본 개인 폴더 안에 지수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폴더를 클릭한 순간 저는 화면 가득 펼쳐진 수백 장의 사진들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승우 씨와 한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커플링을 나눠 낀 사진들. 사진 속의 승우 씨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지수라는 여자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웃는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에는 승우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메모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미안하다. 나 같은 놈 있고 부디 행복해라. 파일의 저장 날짜는 승우 씨가 저와 처음 만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그는 다른 여자와 헤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에서의 우리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날 이후 미친 사람처럼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 씨 몰래 흥신소에 연락해 오지수라는 여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흥신소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지수 씨는 승우 씨와 대학 시절부터 7년간 사귄 연인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박선주 여사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박선주 여사가 오지수 씨에게 건넨 억대의 합의금 이체 내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순간 저는 지난 1년간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술관에서의 완벽했던 첫 만남. 제 모든 조건을 만족스러워했던 시어머니의 미소. 아들의 결혼을 위해 무리하게 냈던 거액의 대출. 저를 상품처럼 자랑하던 결혼식 날의 모습. 그리고 저를 1등급 며느리로 관리하려 했던 그녀의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박선주 여사는 아들의 오랜 연인을 돈으로 떼어낸 후 자신의 기준에 맞는 1등급 상품인 저를 물색해 아들과 엮었던 겁니다. 억대의 합의금과 최고급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필요했던 돈은 은행에서 빌린 것이었고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선주라는 여자가 빚까지 내서 구매한 가장 비싼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승우 씨와 박선주 여사를 마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지수 씨의 사진과 합의금 이체 내역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제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주 여사의 얼굴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프로였습니다. 그 당혹감은 찰나에 불과했고 이내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자비로운 미소. 아니, 미소와 가장 흡사한 가면을 다시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반면 승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선주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철없는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미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어디서 이런 걸 구해서 엄마를 놀라게 하는 거야? 저는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연극하세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이 여자 오지수 씨가 누구냐고요? 그리고 1억 원은 무슨 돈이죠?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겠지.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길 바랐는데 마음이 아프구나.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상처를 후벼 판 무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갔습니다. 은미야, 다 우리 승우를 위해서였어. 그리고 결국엔 너를 위해서이기도 했단다. 그녀의 변명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수라는 저 아이 물론 착한 아이였지. 하지만 우리 승우의 짝으로는 부족했어. 평범한 집안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아이였지. 승우가 저 아이와 결혼했다면 평생 제자리 걸음만 하는 남자로 살았을 거야.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이 엄마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단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숭고한 모성애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미로서 악력을 자처한 거야.
저 아이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설득했지. 그리고 우리 승우에게는 그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도 남을 최고의 여자를 찾아주고 싶었어. 그게 바로 너였고 강은미. 그녀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마치 제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바로 알아봤어. 아, 저 여자다. 우리 승우를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주고 우리 집안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이다. 그래서 내가 아주 조금 너희의 만남을 도왔을 뿐이야. 미술관에서 우연처럼 보이게 자리를 만들고 너희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 여자의 7년이라는 사랑을 돈으로 짓밟고 다른 여자의 인생을 자기 입맛대로 설계해 놓고는 조금 도왔을 뿐이라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기 전에 이미 제 뒷조사를 다 끝내셨다는 거네요. 저희 아버지 병원, 제 학벌, 제 직장, 제 연봉까지. 결혼정보회사 등급표에 올리듯이 제 인생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요. 그녀는 제 말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들의 평생이 걸린 일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니? 나는 내 고객들에게도 언제나 말한단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어. 비슷한 환경, 비슷한 가치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사랑도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봐, 내 선택이 틀렸니?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 되었잖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승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가 하시는 일을 전부 다 알지는 못했어. 저는 그의 말에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부 다 알지는 못했다는 말은 결국 알고는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당신도. 내가 당신 어머니의 VVIP 리스트에 올라서 상품처럼 분석당하고 계획적으로 당신과 엮였다는 사실을 당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승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지수를 사랑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반대하셨고 지수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돈을 받고 떠나버렸고 나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엄마가 너를 한번 만나보라고. 은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다시는 결혼 얘기 안 꺼내시겠다고. 그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가 돈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는 엄마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엄마가 떠먹여주는 새로운 여자인 저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그저 엄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승우 씨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남자의 어머니 박선주라는 사람과 결혼했던 거구나.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박선주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하는 한편의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제 남편은 그저 엄마의 지시에 따라 대사를 읊는 어설픈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박선주 여사는 승우 씨의 눈물을 보며 이제는 제게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미야, 이것 봐.
우리 승우가 너를 만나고 얼마나 안정을 찾았는지.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우리 승우를 구원해 준 거라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중요한 건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잖아. 응?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너희 행복을 너무 빌어준 나머지 조금 과한 방법을 썼던 것뿐이야. 제발 엄마를 용서해 주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요? 어머니, 당신은 지금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셔야죠. 제 말에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모성애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대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돈 어머니 회사 돈이 아니라 당신의 고객들, VVIP들의 돈까지 끌어다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 들인 이유, 단순히 아들의 행복만을 위한 건 아니었겠죠. 의사 집안 사돈의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이거 당신의 결혼정보회사 퍼스트 클래스의 격을 높여줄 최고의 홍보 수단 아니었나요? 제 말은 정확히 그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모성애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아들의 결혼마저도 자신의 사업을 위한 가장 완벽한 쇼케이스로 이용했던 겁니다. 화려한 결혼식에 정재계 인사들을 부른 것도, 저를 1등급 상품으로 포장해 자랑하고 다녔던 것도 모두 그녀의 사업을 위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기만적인 연극에 어울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사기예요. 그리고 사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승우 씨가 제게 다가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은미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너한테 갚을게.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갚는다고? 뭘? 당신이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 비겁하게 외면했던 7년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저지른 기만이야. 당신 그거 갚을 자신 있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아이처럼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나를 상품으로 만들었으니 나도 당신들의 가장 완벽한 불량품이 되어주지. 당신들이 쌓아 올린 이 거짓의 성을 바로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겠어. 그날 이후 우리의 신혼집은 차가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방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활짝 열고 그 집의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승우 씨와 박선주 여사를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그들을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고 그들이 앉아있는 식탁의 맞은편에서 소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집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선주 여사는 처음에는 제 이런 행동을 어린애 투정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게 1등급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려 들었습니다. 은미야,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얼른 청소 좀 하렴.
저녁에는 승우 아빠 친구분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니 준비하고 있거라.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 무시와 침묵이 계속되자 그녀는 서서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움직이던 상품이 이제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불량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승우 씨는 저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은미야,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다 잘못했어라며 울먹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몰랐고 저는 그에게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저만의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오지수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그녀의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수 씨. 저는 박승우 씨 아내 강은미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자신의 7년 사랑을 짓밟고 나타난 왼수 같은 여자일 테니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운영한다는 작은 꽃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카운터 뒤에서 꽃을 다듬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진보다 더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변명도 서론도 없이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지수 씨의 7년을 짓밟은 사람이 박선주 여사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도요. 제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승우 씨를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으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는지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수 씨,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박선주라는 여자가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수 씨가 겪었던 일, 박선주 여사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지수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지수 씨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박선주라는 여자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돕겠어요. 그 여자 저한테 했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지수 씨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은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박선주 여사의 심장부, 그녀의 회사 퍼스트 클래스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그녀의 며느리로서 그녀의 회사에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깨너머로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는 VVIP 고객들에게 받은 거액의 연회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저희의 결혼 자금 역시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재무와 회계를 담당했던 제 경력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밤에는 1등급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그녀의 회사 파티에 참석해 다른 VVIP 고객들의 아내들과 친분을 쌓으며 정보를 수집했고 낮에는 아무도 없는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회계 장부와 고객 계약서를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 담긴 탈세와 횡령의 증거들은 제 USB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목을 조일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제가 다시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승우 씨를 완벽하게 고립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가 아직도 지수 씨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비공개 SNS 계정에는 지수 씨의 꽃집 계정을 몰래 팔로우하며 그녀의 일상을 훔쳐보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승우 씨에게 그 캡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이 여자 못 잊었구나. 나랑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이 여자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사기극의 공범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을 기만했던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당신의 진짜 인생을 찾을 건지 선택은 당신이 해. 그리고 저는 제가 모아온 박선주 여사의 비리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횡령, 탈세, 고객 기만. 그가 신처럼 떠받들던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과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탐사보도팀과 금융감독원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 오지수 씨와 곧 연락이 닿을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폭풍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박선주라는 희대의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로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즐겁게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빚까지 내서 사온 가장 완벽한 불량품이었으니까요. 폭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몰아쳤습니다. 제가 제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한 유력 일간지의 일면 톱기사로 박선주 여사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단독 대한민국 1%의 은밀한 거래, 결혼정보회사 퍼스트 클래스 대표 박선주 수십억 대 횡령 및 탈세 혐의. 기사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쳤고 텔레비전을 켜면 모든 채널에서 박선주 여사의 얼굴과 제 웨딩 사진이 번갈아 가며 흘러나왔습니다. 박선주 여사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쟁 업체가 만들어낸 악의적인 루머일 뿐입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라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지수 씨가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박선주 대표는 제 7년의 사랑을 돈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너 같은 배경으로는 절대 우리 승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1억 원을 던져주며 아들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협박했습니다. 결혼은 그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조건 좋은 상품을 거래하는 비즈니스일 뿐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박선주 여사의 숭고한 모성애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버렸습니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의 글이 쇄도했고 분노한 고객들의 집단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박선주 여사는 더 이상 우아한 대표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거실을 오가며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라며 제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악을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승우 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어머니의 추악한 실체와 자신이 버렸던 사랑의 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빌다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소리치다가 결국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겁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박선주 여사는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은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이쯤에서 멈춰줘. 내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깨끗하게 해줄게. 위자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챙겨줄게. 그러니 제발 검찰에 가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해다오. 응? 우리 승우 얼굴 봐서라도 이 어미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의 그 얄팍한 계산이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고 선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고. 이게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다음 날 아침 박선주 여사는 횡령 및 탈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저는 거실 창문을 통해 마지막까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박선주 여사가 구속된 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명백한 사기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승우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제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짧은 조정 기간을 거쳐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마주친 날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은미야. 그리고 행복해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사에 복직했고 예전보다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위로했고 저는 그들의 배려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몇 달 뒤 박선주 여사는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회사 퍼스트 클래스는 당연히 파산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의 빌딩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VVIP 고객 명단이 유출되면서 대한민국 상류층은 한바탕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가끔 지수 씨의 꽃집에 들릅니다. 저희는 친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예쁜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담실에 저 혼자 왔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서요. 저는 더 이상 1등급 며느리도, 의사 집안 무남 동료도, 대기업 과장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강은미입니다. 사랑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사람.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사람. 그것이 제가 이 지독한 사기극을 통해 얻은 진짜 1등급 인생의 의미입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당신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매긴 등급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며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힘차게 그리고 멋지게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